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1일 최병묵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과정과 그동안에 민주당이 선거를 치렀던 방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대략 이 민주당 사람들은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치르는구나 하는 공식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민주당의 선거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이 사람들의 전통적인 방법은 네거티브입니다. 그렇죠? 선거에서 네거티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거티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원론적인 도덕적인 얘기고요. 실질적으로는 네거티브가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네거티브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은 맨 처음 하는 게 네거티브 대응팀입니다. 그 네거티브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어디서 툭 튀어나와 가지고 모함을 하는 네거티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고 뭔가 실질적인 네거티브가 또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사실은 사실대로, 또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것대로 대선 전에 또는 총선 전에 선거 전에 뭔가 딱 드러나면 좋은데 이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또 그게 딱 드러나는 여러 가지 팩트들, 이것들도 누가 팩트체크 같은 걸 제대로 안 합니다. 또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떤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콕 집어내서 네거티브를 해왔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면, 자, 이번에 이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내곡동 땅,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본질은 그 처갓집이 상속받은 그 내곡동 땅이 보상을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식으로 관여를 했느냐 하는 게 본질입니다. 근데 관여한 사실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상지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오히려 시가보다 감정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는 시가보다 쌉니다. 어떤 바보가 시가대로 팔지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 감정가대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측량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 근데 거기에 오세훈 후보가 딱 걸린 거죠. 안 갔다고 하는 바람에, 물론 그것도 아직 판명이 안 됐지만 그 바람에 이제 계속 생태땅까지 나간 거고, LCT 관련해서도 박형준 후보가 지금 거기에 명확한 건 없습니다. 명확한 팩트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LCT에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의 처의 아들, 그거는 박형준 부산시장과는 피도 안 섞인 사람입니다. 재혼했으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이걸 샀다 하는 거 이런 것이 팩트고, 그러면 샀는데, 자, 그러면 그 LCT 이제 결국 본인과 본인 주변에서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특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게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거 기간 내내 시달렸죠. 이거는 바로 민주당이 온갖 화력을 총동원해서 네거티브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특히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재난지원금, 네거티브 이 두 가지가 다 먹히지 않았던 선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바로 LH 투기 의혹,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런 것들이 연달아 가면서 터졌습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문제, 박주민 의원의 문제, 그 다음에 LH 투기 의혹 관련해서 아마 이 사람들은 경찰한테 맡겨서 이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 검찰을 배제하고 그것을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더군다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이 원죄가 된 거고, 거기다가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2차 가해다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세 사람, 고민정 의원이나 진선미 의원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선거 캠프에 주요 직책을 맡겼습니다.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악재입니다. 이런 악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패배의 원인인데, 어찌됐든 간에 외형적으로 보면 재난지원금도 효과가 없었고,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 가덕도 신공항도 효과가 없었고, 그거는
워낙 정권 심판 분위기가 컸기 때문이지. 만약에 이번에도요, 이런 원죄가 없었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김상조, 박주민 같은 이런 연이은 악재 같은 것이 없었다면 아마 팽팽하거나 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박영선 후보가 이겼을 겁니다. 그거는 곧 재난지원금과 네거티브는 여전히 저는 우위력을 좀 발휘했다. 근데 그 우위력이 미풍이라면 사실은 다른 내로남불과 뭐 이런 것들이 워낙 태풍급이었기 때문에 이 미풍은 보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저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뭐 수십 번 동안 정치부 기자를 해가면서 선거를 관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린 저희의 결론인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그랬죠. 근데 역대 민주당의 네거티브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7년 이해창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 이거는 이해창 후보 아들이 키는 큰데 몸무게가 워낙 적게 나가기 때문에 딱 이게 빌미가 돼서 걸려든 것이죠. 이것을 2002년 김대엽 병역 2탄으로 다시 뻥치기를 했습니다. 결국 사기인 것이 드러났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이다. 거기다가 2002년에는 또 수도 이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재미 좀 봤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04년 이때는 이제 박관용 당시 국회의장 표현에 따르면 탄핵을 노무현 대통령이 유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회고록에 쓰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당시에 열린우리당 창당이라는 것은 새천년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가서 창당한 것인데 그게 뭐 과반은커녕 3분의 1 정도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뭐 객관적인 분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유도했는데 그때 한나라당이 그 덫에 걸린 것이다 라는 게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친하니까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국회를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그 다음에 2007년에도 또다시 네거티브를 꺼내들었죠. 그것이 바로 BBK, 도곡동 땅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 BBK는요 정말 네거티브입니다. 지금 뭐 박영선 후보는 계속해서 자, BBK 거짓말이 들통났다. 물론 거짓말이었죠. 근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명박 후보가 당시에 사실은 김경준이라는 그 젊은 친구한테 그 천하의 이명박 현대건설 회장 출신이 당한 겁니다. 당한 거. 그러면서 자기가 젊은 친구한테 당했다고 하는 게 너무 이른바 시쳇말로 쪽팔리니까 그 얘기를 못하고 마치 자기가 뭔가를 주도한 것처럼 얘기했다가 이제 거짓말 논란에 휩쓸리게 된 것이죠. 그건 실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젊은 친구의 사기에 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거짓말은 도곡동 땅, 다스 이런 건 이제 진짜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뭐 사실 그거 다스 같은 경우에 그건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의 동생인 정세형 회장이 사실은 이거 우리 이명박 사장이 하세요. 그게 자동차 시트 만드는 공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혜택을 준 겁니다. 거기다가 그 얘기를 다 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 그거 뭐 내 거다. 내가 뭐 공장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끝나는데 그걸 없이 나는 부자가 아니라는 식의 캠페인을 벌이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고, 뭐 그래도 당선은 또 됐어.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워낙 강하니까 그런 네거티브가 제대로 먹히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랬고 2012년에 박근혜 후보한테 얼마나 수첩공주, 그러니까 머리가 비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수첩 보고 읽는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외국 정상회담 할 때도 보면 뭐 적은 거 가지고 읽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수첩 왕자가 되겠네요. 근데 2012년에도 이런 식의 수첩공주라는 식으로 계속 네거티브를 했는데 먹혀들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 2017년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그거야. 2017년이야 탄핵 역풍 때문에 그건 뭐 어찌 보면 거저 대통령 자리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작년 총선 같은 경우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저는 톡톡히 봤다고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톡톡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것이 다 먹히지 않았죠. 그거는 바로 심판 분위기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8일날 4월 7일 이후 8일날에
인터넷 커뮤니티, 이게 이제 친문 인터넷 커뮤니티인데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 보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부동산이나 LH 사태가 아니고 이것도 원인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제일 큰 패착은 재난지원금 가지고 자영업자들 다 등 돌리게 만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 것이 패인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2차 때 이게 선별 지급이죠. 이번에는 4차인데 그 효과가 미미함을 봤으면 내가 틀렸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걸로, 이게 이제 보편 지급이죠. 하자는 걸로 했으면 좋았을 걸 끝까지 선별로 지원했던 것은 3, 4채 지원까지 그 큰 돈을 쓰고도 욕먹는 패착 중의 패착이다. 심지어 지원 대상이었던 중소상인들조차도 선별보다 보편 지급으로 하자고 했는데도 결국 무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이게 비슷한 시기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이 주장이 민주당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 이야기를 들어도 가장 정부를 욕하는 점이고 선별지급은 양날의 검이다. 나도 피해봤는데 왜 안 줘? 라는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 이 보편지급을 계속 누가 주장했죠?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의 참패 이후에 왜 친문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 계속해서 봐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이 옳았던 것 아니냐, 이번 선거도 결국 그것 때문에 졌다 라는 주장이 올라올까요?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과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분석입니다. 무슨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민주당 주변에 지금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이 이런 분위기 또는 이런 분석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민주당의 선거 공식이 네거티브,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네거티브였는데 네거티브나 아니면 대형 국책사업이죠. 수도 이전 같은 거. 이번 부산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게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먹히지 않았다고 그랬지, 이번은. 거기다가 작년 총선부터 동원됐던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방식, 새로운 그 공식의 하나의 변수가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재난지원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 이건 합법적인 매표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합법적인 매표행위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바로 문재인 정부 또는 이 정부 사람들의 선거 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네거티브는요, 네거티브가 잘못 그걸 공격하면, 특히 이런 경우 돈 나눠주겠다는데 이 돈 나눠주겠다는 것을 잘못 공격하면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확산이 됩니다. 아, 한쪽은 돈 준다, 한쪽은 돈 나눠주는 걸 공격하니까 돈 안 준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돈 준다는 쪽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게 마련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아마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작년 총선 때도요, 지방 제 고향에 어디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 찍으면 돈 나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권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매표행위다 라고 해서 그런 거 할수록 지지를 더 안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략 뭐 화이트 칼라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지방이나 이런 데에 상당 사람들은요, 아니, 그리고 이제 시장 상인들, 이런 사람들, 아니, 뭐, 야당 찍으면 무슨 돈 나오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여당으로 대거 몰렸던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들도 4차 재난지원금을 왜 앞당겨서, 원래는 4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안 했죠. 왜 앞당겨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분석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라고 다 바보들인가요? 분석을 해서 이게 확실하게 이득이 된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을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뿌린 겁니다. 근데 그게 계산이 안 맞았던 거죠.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따지면, 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즈음에 우의로금, 전국민 우의로금 얘기를 한 게 3월 말입니다. 그러자마자 기재부에서 내년 예산 편성 지침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이 우의로금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전략, 민주당 방정식이라는 게 또 어느 정도 보이죠. 네거티브와 코로나 우의로금입니다. 이걸로 또 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 의료금 문제 가지고서 자, 그게 뭐 합법적인 매표형이다 이렇게 공격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공격하면 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의료금 준다고 하면 받으시오 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도 그 의료금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이쪽의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됐든 간에 여하튼 이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은 아마 총체적인 그 네거티브가 될 것이다. 정말 그러니까 김대엽식이 될 것인지 무슨 방식이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의 어떤 약점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나오고, 뭐 오세훈 후보처럼 뭐 초반에 잘못 말리면 그러면 선거 내내 생태탕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 식의 네거티브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내년도 역시 민주당의 선거 방정식은 네거티브와 작년 이래로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이제 정권 심판론을 잠재울 수 있는 카드, 저는 뭐 사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내년에도 역시 민주당은 전통적인 방식의 네거티브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의료금 문제, 이 문제로 선거를 치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입장으로 봐서는 이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민주당이 선거를 치르는 공식,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